그때 죽은 게 너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18번째 생일날 가슴 깊숙이 박힌 칼날 같았다. 그날 서울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나는 하은 채 완벽한 오빠의 그림자 속에 살아온 아이 오빠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것은 생일마다 반복되는 의식처럼 당연한 일이었다. 부모님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들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오점인 것처럼. 8년 전 오빠 하지우는 내 생일을 축하하러 급히 돌아오다 비행기 사고로 실종됐다. 그날 이후 모든 죄는 내게 뒤집어 씌워졌다. 내 탓이야. 네가 죽였어. 엄마는 8년 동안 매년 매달 매일 그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올해 낯선 남자가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구조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분노에 찬 전화뿐이었다. 또 핑계냐? 너 원래 거짓말 잘하잖아. 왜 그때 죽은 게 네가 아니었냐고? 곧이어 핸드폰은 그 남자의 발에 부서졌다. 그 순간 직감했다. 이번엔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란 걸. 몇 시간 후 나는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몸은 잘려져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도시 곳곳에 버려졌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 하은 채의 죽음엔 울음도 장례도 유족도 없었다. 나는 시신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서울 곳곳에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몸은 조각조각 잘려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겼고 누구도 그 존재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경찰이 사람의 살점으로 보이는 물체가 든 가방을 발견한 날, 서울 감식과 최고의 법의학자이자 내 아버지 하상훈이 담당자로 지목되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아버지의 이마엔 깊은 주름이 생겼다. 절단된 살점은 기계처럼 정밀하게 잘려 있었고 아버지의 손은 순간 굳어졌다. 강도현, 생물학적 흔적부터 확인해. 예, 가방은 방수가 잘 되어 있어 혈흔이 그대로입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친딸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그가 혀를 깨물며 내뱉은 말은 가장 참혹한 진실 위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잔인했다. 내 시신은 조각조각 맞춰졌다. 아버지는 이틀 밤낮을 꼬박 세우며 시신을 복원했다. 그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은 채 마치 복수라도 하듯 한 땀 한 땀 꿰맸다. 피부는 살아있을 때 벗겨졌다. 혈액 응고 양상이 불균일하다. 장시간 고통을 받은 흔적이 있다. 그가 내린 분석은 너무나 정확했고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그 사실이 바로 자신의 딸에게 일어난 일임을 모른 채 뼈를 맞추던 중 팀원 중 하나가 외쳤다. 오른쪽 다리뼈에 희귀 금속 나사 흔적이 남아있었다. 서울 시내 몇 군데 병원에서만 가능한 수술이었다. 환자 기록을 조회하던 아버지의 눈앞에 하나의 이름이 나타났다. 하은 채. 그때 사건팀장 윤태진이 아버지의 뒤에 다가왔다. 상훈씨, 이거 예전에 비의 도살자 수법과 똑같잖아. 8년 전 아버지는 연쇄살인마 비의 도살자를 추적하다 장남 하지우를 비행기 사고로 잃었다. 그 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가족은 무너졌다. 이번 피해자가 하은 채라면 그 다음은 누가 될까? 윤 팀장의 말에 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그가 뱉은 말은 차라리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 애는 애초에 죽었어야 했어. 그 시각 경찰은 또 하나의 증거물을 가져왔다. 하얀 양 모양의 핸드폰 고리. 내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직접 준 선물이었다. 안에는 미니 전기 충격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는 내게 사용법을 친히 가르쳐 주었다. 이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야. 위험할 땐 이걸 써. 하지만 지금 그는 말했다. 그냥 흔한 액세서리잖아. 중요한 증거는 아냐. 나는 그 옆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모습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버지, 그 선물 당신이 준 거였잖아. 왜 기억하지 못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가지 않았다. 빗속을 터벅터벅 걷던 그는 과거의 기억들 속에서 도망치지 못했다. 어린 은채가 종종 걸음으로 자전거를 쫓아오던 날, 시험지 100점을 들고 문 밖에 서 있던 날, 엄마에게 밥상을 뒤엎어지며 울음을 참던 날, 그 모든 장면을 그는 없는 일로 만들어왔다. 나는 은채를 학대한 적 없어. 그저 더 이상 감정 줄 여유가 없었을 뿐이야. 그러나 그 모든 회피가 결국 그에게 남긴 것은 딸의 시신을 꿰맨 두 손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가방이 발견됐다. 안에는 피에 젖은 빨간 후드티가 들어있었다. 후드 안쪽에는 흰색 실로 정성껏 수놓은 문장이 있었다. 아빠, 사랑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옷은 내가 생일 선물로 직접 샀던 것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샀고 가게에서 연락했지만 엄마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싸구려 옷 따윈 우리 집엔 필요 없어. 라는 이유로. 그 옷은 지금 내 살점 옆에 있었다. 윤태진 팀장은 감식을 계속하며 8년 전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절단 각도, 시신 처리 방식, 그리고 어깨뼈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칼자국. B의 도살자가 살아있다면 이번 타깃은 명확하다. 하가, 그 자체, 그 시각. 오빠 하지우는 8년 전 사망 처리된 사람답지 않게 비밀리에 한국으로 귀국 중이었다. 곁에는 만삭의 아내 최유진. 그는 아직 하은채의 죽음을 모른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문을 열자마자 은채의 방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다. 누군가 안에 있는 듯했다. 문을 열자 방은 그대로였다. 책상엔 정리된 교과서들, 상장들, 그리고 낡은 인형 하나. 그 옆엔 검은색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6월 17일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아침부터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혹시 아빠가 전화해 주실까 봐 기다렸어요. 춥지 않니? 한마디만요.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기장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은채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챘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나. 영혼이 되어버린 하은채. 창가에 서서 그를 바라봤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한마디를 이제서야 들은 기분이었다. 아빠, 만약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믿어주셨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상우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마치 벌처럼 느껴졌고 침대에 누우면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빠, 제가 그렇게 미웠어요? 그는 그 목소리를 지우려 수십 번 귀를 막았다. 하지만 더 지독한 고통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경찰서 윤태진 팀장은 수사보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모든 단서가 B의 도살자로 연결되고 있었다. 8년 전 하지우와 함께 실종된 범인은 어쩌면 그때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 상훈 씨, 이번 피해자는 단순한 타깃이 아니야. 하가 전체가 노려졌어. 윤 팀장의 말에 하상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자신이 알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하은채의 과거. 2012년 은채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 집 안 분위기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하지우는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가족 모두가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어머니 백소정은 그의 성적표를 들고 친척 모임마다 자랑했고 아버지는 동료들 앞에서 우리 집 천재라며 뿌듯해했다. 그에 반해 은채는 늘 조용했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은채 학생이 친구를 밀쳐 다치게 했습니다. 상습적인 따돌림도 의심됩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온 은채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고 뒤이어 어머니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네가 또 문제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지우 오빠는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 은채는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엄마의 손이 먼저 날아들었다. 얼굴 한쪽이 붉게 부풀었고 아버지는 조용히 술을 따랐다. 그날 이후 은채는 입을 닫았다. 아무리 아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리 외로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자기를 지우기 시작했다. 오빠가 좋아하는 밥을 따라 만들고 오빠가 자주 듣던 음악을 외우고 오빠가 쓰던 향수를 몰래 뿌렸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중학교에 들어간 은채는 죽도록 공부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2시에 잤다. 눈밑은 검게 꺼졌고 손등엔 필기 자국이 사라질 날이 없었다. 내가 똑똑해지면 엄마도 날 좋아해줄까? 그러나 그 답은 늘 같았다. 지우만큼은 아니잖아. 그의 성적이야 원래 좋았어. 은채 넌 그냥 운 좋았던 거야.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고3이 되던 해. 입시 성적으로 전국 상위 0.5%에 들었을 때조차 엄마는 그 성적표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말했다. 대학 붙고 나서 자랑해. 지우 오빠는 모의고사도 다 만점이었어. 그 말에 은채는 처음으로 책상을 부쉈다. 그러자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내려주었다. 하지우의 졸업사진. 그리고 말했다. 이걸 보면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은채는 자신의 사진을 전부 찢어버렸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없애고 싶다는 듯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하은채는 혼자서 인근 병원 정신과를 찾았다.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심각한 자기부정 및 정체성 해체 경향. 부모로부터의 인정결핍. 우울증 초기 증상. 그러나 이 진단서는 그녀의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일 뿐이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다. 하은채의 생일. 그리고 그녀의 죽음. 몇 주 후 하지우는 귀국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침묵했고
모든 진실을 감춘 채 아내와 함께 하가로 돌아왔다. 거실엔 아직도 하지우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다. 지우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채의 방 앞에 멈춰 섰을 때 눈빛이 흔들렸다. 문을 열자 아직도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자신이 쓰던 바로 그 향수. 책상 위엔 하나의 종이, 그리고 펜. 형, 나도 형처럼 되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리 흉내내도 아무도 몰라줬어. 심지어 내 고통조차도. 하지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은채야, 미안하다. 너의 삶을 아무도 보지 못한 게 형이 제일 미안해. 그날 밤 하상우는 윤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다음날 경찰청 진술실 안에서 하상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인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윤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드러내면 은채도 안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줄기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창밖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그건 아마도 은채였을 것이다. 하지우는 8년 만에 귀국했다. 공항에는 기자 한 명 없었고 모든 귀환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가 데리고 온 여인은 임신한 아내 최유진.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애초에 떠날 때의 후회보다 돌아오는 걸음에 담긴 죄책감이 훨씬 무거웠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하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들려온 건 부엌에서 들리는 어머니 백소정의 익숙한 목소리였다. 지우야, 진짜 너 맞니? 그녀는 나무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달려나왔다. 그 뒤를 아버지 하상훈이 따라왔고 형을 보는 순간 그의 입가도 떨렸다. 지우야, 살아있었구나. 하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어머니는 형을 끌어안고 눈물부터 흘렸다. 그 장면은 따뜻해 보였지만 바로 옆방에서 조용히 부서져 있던 하은채의 존재는 그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았다. 거실에 앉은 가족은 조용히 형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8년 전 그날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것은 계획된 탈출이었다. 그땐 유진이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도 동생도 그저 떠나고 싶었어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가 남긴 공백과 거짓말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형, 그럼 왜 돌아온 거야? 왜 지금에서야? 하지우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은채 때문이야.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도 그녀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은채의 방에 들어선 하지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은 8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다만 그 사이 그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죽었다.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형, 나도 형처럼 되고 싶었어. 근데 아무리 따라해도 아무도 몰라줬어.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그녀의 글씨는 점점 흔들렸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 미안해. 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진 것 같아. 형만은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우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은채야, 넌 내 자랑이었어. 한 번도 널 미워한 적 없었어. 그날 저녁, 하지우는 부모님과 마주 앉았다. 은채가 죽었다는 사실, 언제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우는 일기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다.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 없어요? 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다. 은채는 원래 그런 아이였어. 너무 예민하고 혼자만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했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어. 형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분노도 체념도 담겨 있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한 적 없다고? 생일마다 무릎 꿇리고 알레르기 있는 음식 억지로 먹인 게 그렇게까지 한 게 아니라고? 하지우는 은채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도 보여주었다. 폭우 속 골목에서 핸드폰 카메라가 흔들리는 영상.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아빠, 나 진짜 위험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믿어줘요. 영상은 흐릿했고 곧 끊겼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 아버지가 만들어준 전기 충격기였다. 하지만 그것은 고장나 있었고 그녀는 끝내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라졌다. 형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 은채는 가족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직접 손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다들 그 아이를 외면했잖아요. 아버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우야, 우리가 은채를 죽인 거야.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식탁을 엎었다. 그만해. 네가 떠났을 때부터 이 집은 무너졌어.
은채는 너 대신 화풀이 당한 거라고. 그 말에 하지우는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그럼 더더욱 그 아이를 지켰어야지. 왜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는데? 침묵. 그 순간 집안은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며 윤태진 팀장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하지우 씨, 경찰서로 동행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놀랐다. 무슨 일이죠? 윤태진은 서류를 꺼냈다. 당신의 귀국 정보가 유출되며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8년 전 하지우 씨의 행방이 공식적으로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은 긴 조사에 응했다. 모든 걸 털어놓았다. 왜 떠났고, 왜 돌아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은채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진실을 왜곡한 건 제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이튿날 뉴스에서는 하가 위 추악한 진실 8년 만에 드러난 가족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하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은채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채야, 지금부터 형이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 누구도 더는 널 조용히 묻어버릴 수 없게. 그 순간 무거운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비쳤다. 그리고 하얀 나비 하나가 묘비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건 아마도 조금은 위로받은 하은채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은채의 죽음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후 하가는 더 이상 감춰진 이름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악몽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서울 외곽의 폐공장에서 경찰 특수수사팀은 누군가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철문을 강제로 열자 안쪽에는 기괴하게 정리된 수많은 도구들과 냉동 보관된 작은 보따리들이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연 순간 윤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건 사람의 장기야. 그리고 이건 은채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벽면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중 절반은 하은채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하지우의 사진. 같은 시각 하상우는 경찰서를 빠져나오던 중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골목길, 구석진 카페 옆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그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은채를 기억해? 그 말에 하상훈의 몸이 굳었다. 남자의 눈엔 광기와 희열이 섞여 있었고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아이, 아까웠어. 내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작품이었는데. 하상훈의 주먹이 떨렸다. 그는 이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8년 전 비의 도살자, 자신이 끝내 체포하지 못한 그 남자. 경찰은 즉시 남자를 체포했다. 그의 이름은 문도식, 본명도 가짜, 신분도 조작된 인물이었다. 신문실에서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은채, 정말 멋진 아이였어. 그 절망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군. 하지만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건 가족이었어. 나는 단지 마무리를 도와줬을 뿐이야. 윤태진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외쳤다. 넌 괴물이다. 문도식은 웃었다. 괴물? 괴물은 너희들이야. 방관자, 무관심, 무책임. 나는 그저 세상이 외면한 아이에게 마지막 안식을 준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그 안엔 하은채의 마지막 영상이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었다. 아빠, 엄마, 왜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꺼내드는 장면. 하지만 그것은 작동하지 않았고 카메라가 흔들린 뒤 영상은 갑자기 꺼졌다. 윤태진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 영상,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문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리고 하나 더. 그 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 그래도 형은 날 기억하겠지. 그 말에 하지우는 무너졌다. 그는 동생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떠올렸다는 사실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진술실을 나와 바로 은채의 묘소로 향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채 흐느꼈다. 은채야, 형이 너무 늦게 왔지. 이제서야 널 지킬 수 있어서 미안해. 문도식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끝까지 뻔뻔했다. 피해자 유가족 앞에서도 그는 말했다. 이 세상은 나 같은 존재가 없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재판장은 사형을 선고했고 그는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다. 형 집행 당일 하지우와 하상우는 함께 그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은채야, 오늘 너를 해친 괴물이 사라졌어. 하지만 형은 절대 너를 잊지 않을게.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8년 전과 똑같은 비. 하지만 이번엔 그 비 속에서 누군가는 울지 않았다. 그 비는 누군가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끝난 슬픔의 정화였다. 문도식의 사형이 집행되고 난 후 하가의 집은 조용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시계의 초침조차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거실의 모든 전등은 꺼져 있었고 부엌에는 익숙한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그 집은 누군가의 삶이 통째로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였다. 백소정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하은채의 낡은 브러쉬였다. 그녀는 브러쉬로 허공을 빗으며 중얼거렸다. 가만히 좀 있어봐. 머리가 엉켜. 은채야, 너 머리 묶을 때 이렇게 했잖아. 기억나니? 엄마가 해줬던 거. 하지만 빗질 당하는 아이는 거기 없었다. 남아있는 건 미안함 뿐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거울을 향해 소리쳤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차갑게 구렸어? 네가 낳은 아이였잖아. 그녀의 울부짖음은 집 안 구석구석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 하상훈에게 처음으로 물었다. 당신 기억나? 은채 6살 때 감기 심하게 걸렸던 거. 하상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가 당신 불러도 안 오더라. 실험이 바쁘다고. 그래서 내가 애 안고 응급실 뛰어갔어. 그 애 안고 오열했는데 내가 그때 뭘 봤는 줄 알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 애는 울지도 않았어. 그냥 내 얼굴만 멍하니 보더라. 그때부터였을지도 몰라. 우리 둘 다 그 애를 죽이고 있었어. 하상우는 자신이 만든 현미경 아래 은채의 조직 표본을 보던 장면을 떠올렸다. 차갑게 말했었다. 이건 실험적으로도 보기 드문 구조야. 감정 흔적 없이 잘려나간 조직이라 고통을 견딘 흔적이 분명히 보이지. 그걸 분석하던 사람이 그 고통을 만들어낸 아버지였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 알았다. 며칠 후 그는 은채의 생전 병원 기록을 꺼냈다. 거기엔 정신과 진료 이력, 우울증 초기 진단서, 그리고 상담 요청 기록이 있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모든 건 이미 다 있었고 그들은 읽지 않았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 애는 끝까지 신호를 보냈어.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았지. 그날 새벽 비가 내리는 가운데 두 부부는 나란히 하은채의 묘지를 찾았다. 백소정은 손에 찢어진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은채가 초등학교 때 그린 가족 그림.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오빠가 있고 자신은 구석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착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백소정은 그 앞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아니야, 은채야. 넌 이미 충분히 착했어. 너무 착해서 아무도 널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녀는 땅을 치며 외쳤다. 엄마가 널 망쳤어. 너한텐 따뜻한 집이 필요했는데 난 네가 감옥처럼 느껴졌겠지. 하상훈 역시 무릎을 꿇고 묵묵히 땅을 바라봤다. 딸아, 아빠는 법의학자로 수많은 시신을 봐왔어. 근데 너만큼 처참했던 아이는 없었다. 아빠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묘비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 울음은 전문직도, 체면도, 위험도 없는 단지 한 명의 아버지의 절규였다. 며칠 뒤 백소정은 집을 정리하다 은채의 방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메모지 수십 장이 접혀 있었다. 각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엄마는 나를 보지 않았다. 오늘은 오빠가 온 칭찬을 받았다. 나는 혼났다. 그래도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울음이 끌어올라 멈출 수 없었다. 그 애는 끝까지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우린 그 아이를 그렇게 외면했을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변했다. 하상우는 아이들을 위한 법의학 강연을 다니며 사소한 상처에도 눈을 돌리지 마라 고 말했다. 백소정은 아동심리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은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녀가 남긴 고통을 세상에 알렸다. 한 기자가 그들에게 물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백소정은 눈을 감고 대답했다. 은채에겐 늦었죠. 하지만 또 다른 은채를 위해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그날 밤 거실 창문 너머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느낄 수 있었다. 은채야, 조금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은채의 죽음 이후 하가 위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집안의 어느 누구도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오래도록 억눌려 왔던 진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균열을 내고 있었다. 하지우는 침묵 속에서 살고 있었다. 동생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은채의 묘지를 찾아 일기를 읽듯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 은채야, 오늘은 형이 너랑 같이 봤던 애니메이션 다시 봤어. 그 장면 기억나? 우리가 같이 웃었던 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밤공기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한편 하상우는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섰다.
그는 자신의 직무를 내려놓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법의학자로서의 실패,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죄를 고백합니다. 딸이 보내던 수많은 구조 신호를 저는 외면했습니다. 기자들은 잔혹한 질문들을 던졌다. 하은채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녀를 죽인 건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답했다. 진범은 문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채를 외롭게 만든 건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하가 가족의 이름은 더 이상 검사가족도 명문가도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무책임한 부모와 몰랐던 오빠로 불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백소정은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은채를 찾았다. 은채야, 오늘은 어떤 옷 입고 싶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다며? 엄마가 너 좋아하는 사과 깎아놨는데. 그녀는 현실과 환상을 오가며 끝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지우가 결단했다. 이 집은 끝났어. 내가 더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될 것 같아. 그는 부모님 앞에 앉아 말했다. 내가 떠나면 그게 도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이해해줘. 하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백소정은 고개를 저으며 붙잡았다. 안 돼. 너까지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하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미 난 여기에 있어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는 그 말과 함께 은채가 남긴 사진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떠났다. 그 사진 속에는 혼자 웃고 있는 은채와 뒤돌아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있었다. 몇 주 뒤 법원은 문도식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은채가 남긴 유품과 메모들, 그리고 영상은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밝혔다. 피해자 하은채는 살인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서적 학대에 시달린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식 발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은채의 묘소를 찾았다. 꽃과 편지, 그리고 사과가 쌓여갔다.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당신은 절대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하상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묘소 앞에 섰다. 딸아, 이젠 세상이 널 알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러나 하가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우는 독립해 지방으로 내려갔고 하상우는 침묵 속에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백소정은 병원을 드나들며 딸을 잃은 엄마들 모임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숨이 멎을듯이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그녀는 은채의 묘소에 편지를 남겼다. 은채야, 엄마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게. 네가 바랐던 것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볼게. 그녀는 편지를 묘비에 묻으며 말했다. 엄마가 정말 많이 미안해.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 고백은 너무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날 밤 은채의 방 창가에 있던 풍경이 살짝 흔들렸다. 창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종이 나비 하나가 날아들어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것은 마치 조금은 마음을 풀어준 한 영혼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흘렀고 하은채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지만 하가 위 가족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는 단 한순간도 메워지지 않았고 하루하루는 조용한 속죄의 연속이었다. 하지우는 지방의 조용한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책 속에 파묻혀 사는 그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무겁지 않았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다. 안녕? 오늘은 어떤 책 읽고 싶니? 너 혹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지로 써볼래? 그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밤이면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은채야, 형은 지금 매일 아이들 속에서 너를 본다. 너처럼 조용한 아이, 너처럼 눈물이 많은 아이. 형은 이제 놓치지 않을 거야. 그가 간직하고 있던 일기장 속 은채의 글씨체는 여전히 또렷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안 본다. 나는 투명 인간 같다. 그래도 오빠는 한 번쯤 돌아봐줬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하지우는 마음속 어딘가가 갈라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한편 하상우는 자원봉사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한 중학교에서 강연을 요청받았다. 주제는 보이지 않는 신호를 읽는 법. 강당 안에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수많은 시신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몸을 꿰맸던 그 순간보다 더 아팠던 적은 없습니다. 강당은 침묵에 휩싸였고
몇몇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친구의 표정, 며칠째 아무 말 없는 누군가의 눈빛, 그것들이 신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끝에서 떨리고 있었다. 백소정은 오랜 치료 끝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봉사자가 아닌 엄마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보호소에서 한 아이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줌마, 딸이 있었어요? 백소정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엄마인 내가 그걸 몰랐지.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은채야,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 지금이라도 나누고 싶어. 그리고 3월 17일, 하은채의 생일.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그녀를 위한 생일상을 차렸다. 단호박죽, 계란찜, 김말이, 모두 은채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 그 앞에 작은 케이크와 촛불 하나를 놓고 백소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채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몰랐고 무시했고 외면했어. 그래도 너는 끝까지 엄마를 사랑해줬더라. 엄마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생일 축하해, 은채야.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겠지? 형은 이제 너의 꿈을 지킬게. 너처럼 억울하게 사라지는 아이가 없도록 형이 앞장설게. 하상우는 고개를 숙여 작은 편지를 묘비에 올려두었다. 딸아, 그토록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지 못한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안아주고 싶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초가 꺼질 듯 말 듯 흔들리더니 다시 고요히 타올랐다. 창밖에서 봄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중 한 송이 꽃잎이 창틀 안으로 들어와 은채의 사진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나 외롭지 않아요. 밤이 되었다. 하지우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다. 언젠가 내 태양도 다시 뜰 거야.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어.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은채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너의 태양이 오늘 다시 떠오르고 있어. 봄이 다시 왔다. 세월이 흘러도 하은채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더 이상 눈물로만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우는 도시 근교에 작은 서점을 열었다. 서점 이름은 조용히 한 귀퉁이에 새겨져 있었다. 은채의 책방. 책방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벽에는 은채가 생전에 즐겨 읽던 동화책들이 한 줄 가득 놓여 있었다. 책방 한편엔 조용한 독서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아이들이 앉아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쓰곤 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하지우는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 시간을 마련했다. 오늘 하루 행복했던 일, 속상했던 일 모두 써보자. 혹시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고 싶은 말도 괜찮아.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늘에 있는 친구, 진짜 편지를 읽을 수 있어요? 하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우리 마음을 아주 잘 읽을 수 있어. 그 순간 하지우의 마음속엔 은채가 조용히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하상우는 은퇴 후 작은 마을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었다.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말해. 내 목소리는 아주 소중하니까. 그는 매일 병원 책상 위에 딸 은채의 사진을 조그맣게 올려두고 있었다. 오늘도 지켜봐줘, 은채야. 백소정은 요양원에서 정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수 만든 쿠키를 챙겨 아이들과 나누고 자신이 직접 엮은 동화책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묻곤 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잘 웃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한 아이가 내게 가르쳐줬단다. 미소는 남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어느 날 봄, 세 사람은 함께 다시 은채의 묘소를 찾았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은채를 추모하며 세워진 작은 기념 도서관이 개관하는 날. 기념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은채,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빛. 개관식 후 하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풍선을 하늘로 띄웠다. 각 풍선에는 아이들의 손글씨가 붙어 있었다. 하늘에 있는 친구야, 잘 지내? 오늘은 너에게도 햇살이 닿았으면 좋겠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풍선들 사이로 하얀 나비 하나가 조용히 지나갔다. 백소정은 조용히 속삭였다. 은채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널 많이 그리워하지만 이젠 내 이름을 웃으면서 부를 수 있어. 그날 해질 무렵 하지우는 사진 한 장을 올려다봤다.
은채가 초등학생 시절 환하게 웃으며 풍선을 들고 있는 사진. 그 아래 그는 작은 쪽지를 남겼다. 너의 태양은 정말 다시 떠올랐어. 그리고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어.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